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선사시대 돌도끼를 들고 포식자와 맞서 싸우던 인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나갑니다. 돌도끼에서 청동검으로, 청동검에서 강철검으로, 강철검에서 머스킷 총으로, 간단한 손가락 동작 하나만으로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발달해버린 이 힘은 안타깝게도 포식자가 아닌 같은 동족인 인간, 서로를 향해 겨눠지는데요. 거듭되는 전쟁과 그에 따른 희생에 지쳐가던 사람들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너무나 약한 탓에 인간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말이죠. 1865년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의사 리처드 게틀링은 그 유명한 게틀링건을 발명합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국가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게틀링건으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뿐이었죠. 양측 군대가 1초 안에 서로를 괴멸할 수 있게 되는 날, 그날이 되면 모든 문명 국가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할 것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리처드 게틀링의 발명품과 다를 바가 없는 참혹함 그 자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벽도 군대도 한 줌의 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핵이었죠.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20세기 중반 등장한 핵무기는 기존 전쟁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의 전쟁은 저쪽을 공격할 경우 이쪽이 입게 될 피해를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체스 게임과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핵폭탄은 게임의 규칙을 모두 무시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통해 증명된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앞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공포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한 발 앞서 핵무기로 적국의 지휘부와 수도를 한 번에 소멸시켜버린다면 그대로 전쟁은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쪽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국의 핵폭탄을 발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지인 상황이니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그리고 여기서 상호 확증 파괴라는 모래성과 같은 평화가 등장합니다. 뮤추얼 어슈얼드 디스트럭션, 일명 매드라는 약자로 통용되는 상호 확증 파괴는 그 이름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개념인데요. 만약 적국의 핵을 발사해 상대를 멸망시켰더라도 멸망한 적국이 그대로 핵보복을 감행해 똑같이 상대를 멸망시켜버린다면 양측 모두에게 있어 이로울 게 없으므로 서로 핵전쟁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호 확증 파괴에는 한 가지 크나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핵공격으로 지휘부는 물론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린 상황에서는 핵보복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요. 상대를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광기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인류의 본능적 발악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결과물은 인간이 낳은 최악의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파멸의 날 기계.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파멸의 날 기계는 핵전쟁이 발발할 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보복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그중 첫 번째는 핵무기의 양이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몇 발만으로는 적국을 완벽하게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이윽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양은 1만 발을 훌쩍 넘기게 되죠. 두 번째는 핵공격을 방어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처럼 항공기로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적국의 촘촘한 방공망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사일의 경우에도 격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죠.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앞다투어 우주 경쟁을 벌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이자 제7대 소련 장관회의 주석을 맡고 있었던 니키타 흐르쇼프. 그는 소련이 공군력에 있어 미국에게 크게 밀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오늘날 소련 우주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세르게이 코롤료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쏘아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간단했죠. 우주로 쏘아보낸 로켓의 궤적을 약간 틀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를 경유하는 방어 불능의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생이었죠. 지금 왠지 어떤 면에서인지 하늘이 아주 낯설어 보인다.
다른 나라가 위대한 우리나라보다 기술 우위를 점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일에 크게 충격을 받은 미국 역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동등한 기술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고, 그것은 수많은 강대국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반영구적으로 바닷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등장, 핵잠수함에서 곧바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등장하며 파멸의 날 기계는 더더욱 정교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제작한 파멸의 날 기계는 최후 수단의 편지였는데요.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벵가드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금고에는 영국 총리의 친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죠. 이 친필 편지에는 몇 가지의 공격 목표와 향후 벵가드급 전략 원잠이 취해야 할 방침이 적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 기관 방송인 BBC 라디오 4의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었는데, 영국 본토와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혹은 사전 연락 없이 영국 본토와의 통신이 2주 이상 두절될 경우 잠수함의 장교들은 금고를 열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핵공격을 개시하게 되죠. 영국이 멸망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감행한 적국만큼은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가방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파멸의 날 기계를 제작하는데요. 블랙북, 마닐라 폴더, 보안카드 등 핵공격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담겨있는 이 가방을 미국 대통령 옆에 언제나 지참시킴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적국에게 핵보복을 감행한다는 점, 그리고 소련은 이 공통점에서 한참 궤를 벗어나는 최악의 파멸의 날 기계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소련의 보복 목표는 전 세계,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 세계였죠. 죽음의 손, 러시아가 제작한 이 파멸의 날 기계는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련 전역에 설치된 센서들의 핵공격이 감지되거나 소련 지휘부와의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도인 모스크바와 다른 예비 지휘부와의 통신을 시도합니다. 만약 모스크바와의 통신은 물론 다른 예비 지휘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컴퓨터는 우랄 산맥의 코스빈스키산 지하 300m에 위치한 죽음의 손 기지 지휘관에게 핵무기 발사 권한을 이양하는데요. 이때는 죽음의 손 시스템이 이미 소련은 적국의 지배하에 놓였다라고 판단, 모든 절차와 기존의 통상 지휘 체계를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그 어떠한 술책도 봉쇄해버리죠. 이내 기지 내의 지휘관 역시도 응답하지 않거나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기계가 일정 시간 이상 무력화될 경우 핵무기 발사 권한은 컴퓨터에게 넘어갑니다. 죽음의 손은 그 즉시 소련 내의 모든 핵기지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련 핵잠수함들에게 핵무기 발사를 명령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멸망시키도록 말이죠. 이 과정까지 오게 되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음의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전 세계에 거대한 버섯구름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죠. 대한민국의 경우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파괴될 시 철도망 전체가 마비된다는 교통의 요충지 대전 조차장역이 핵미사일 공격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도 존재합니다. 명령을 내린 핵기지와 핵잠수함에게서도 응답이 없을 경우 죽음의 손은 소련이 영토까지 점령당해 멸망한 것으로 판단, 존재하는 모든 핵무기를 자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무차별 발사하게 되는데요. 냉전 당시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가 약 4만 5천 발에 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모래성 위의 평화라는 말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뻔했던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1983년 9월 26일 세르프오프 15 위성 관제센터에서 예고 없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보에 놀라 스크린 앞에 모여든 장교들은 꿈에서도 보기 싫었던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고 말죠. 미국이 ICBM 한 발을 소련으로 발사했다. 이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황은 점점 더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소련을 향해 날아오는 ICBM의 숫자가 한 발에서 무려 5발로 증가한 것인데요. 미국이 소련에 ICBM을 발사할 이유는 충분했기에 누군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죠. To ignore the facts of history and the aggressive impulses of an evil empire to simply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할 정도로 두 나라는 신경전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3주 전인 1983년 9월 1일 소련이 대한항공 007편을 미국의 정찰기로 오인해 격추했던 참사가 벌어지기까지 했었죠. 대한항공 007편에는 로렌스 패튼 맥도날드 하원 의원을 포함한 미국인들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격추 사건은 결정적인 전쟁의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문에 유리 안드로포프 소련 최고회의 상무의 주석은 미국이 소련의 핵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확신에 차 있던 상태였고 인공위성이 보내온 핵공격 경보는 그의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당직 사령관인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가 미국이 핵공격을 했다라고 윗선에 보고를 올리기만 하면 소련의 핵미사일이 발사되며 핵전쟁이 개시되는 것이었죠.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전 세계의 파멸의 날 기계가 일제히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인류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 페트로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핵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면 소련의 핵보복을 감안해 처음부터 모든 핵무기를 일제히 발사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페트로프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컴퓨터의 오류인 듯합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컴퓨터가 구름에 반사된 햇빛을 미사일의 불꽃으로 오해한 것이었는데요. 세계를 구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페트로프는 이듬해인 1984년 군으로부터 쫓겨나고 맙니다. 경보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소련 정부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페트로프를 희생시킨 것이었죠. 한 손에는 외부 전화, 다른 한 손에는 내부 전화를 들고 있었다. 나는 손이 2개밖에 없다. 페트로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억지에 가까운 책임을 추궁받은 끝에 페트로프는 직업을 잃고 이후 군인연금에 의지하는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십수개의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도 이 사건은 1급 기밀로 취급되어 철저히 은폐되었는데요. 페트로프의 아내조차 199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였죠. 사건이 터진 지 자그마치 15년이나 지난 1998년에서야 기밀이 해제된 이 일화는 독일의 정치운동가 칼 슈마허가 직접 페트로프를 만나 그를 독일로 초청한 이후에야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세계를 핵전쟁에서 구한 이 남자를 위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마터면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석기시대로 되돌아갈 뻔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고 곧이어 세계를 지켜낸 페트로프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 결과 페트로프는 2006년 유엔 세계 시민상을, 2013년에는 드레스덴 상을 수여받으며 그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보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세계를 구한 남자가 제작되기도 했죠.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부르는데 놀랐다.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말 그대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파멸의 날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취임한 영국의 신임 총리 리시 수낙은 취임 당시 새로운 편지를 작성하여 4대의 뱅가드급 핵잠수함 금고에 보관했죠.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 끊임없이 핵가방을 이동시키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죽음의 손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언젠가 다가올 세상의 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더 두려운 것은 핵무기의 위력이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보다 14만 배는 더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광기가 지금이라도 전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셈인데요. 그야말로 모래성 위에 쌓아 올려진 평화. 과연 이 모래성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